브레튼 루즈 지문이고 역대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하시면서 그냥 최종 종착제요.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출제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향후 5년간은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지문이 왜 어려웠었냐면, 자, 예전에는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출제 예측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봤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아예 배경 지식이 없다. 배경 지식을 제로로 전제해놓고 푸는 접근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당연하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배경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범위가 광범위해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배경 지식은 무용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초기에 1994학년도에 도입돼서 한 2005학년도, 한 2004학년도까지는 그랬고 2005학년도부터도 지금하고 비교해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 시절 시험들을 보면은 사실은 배경식은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자, 그런데 2014학년도부터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2017학년도 이후가 되니까 뭔가 슬금슬금 바뀌더니 2019학년도부터는 아주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 그걸 알려줬던 게 첫 번째 지문은 뭐냐면 가능세계예요. 그러니까 가능세계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5년 전 지문인데 그 시절 이게 출제 오류라고 정말 비판이 많았어. 왜? 배경 지식이 없다고 전제하면 출제 오류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험 범위가 EBS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고, 자, 이거 과제 나갑니다. 지금 이미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여러분 무조건 사실 수 있습니다. 전원 사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과제를 제가 하루에 5지문 풀어오시는 걸로 과제를 내드릴 거야. 그리고 설 연휴 포함해가지고 그 뒤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부지런히 좀 풀어오시고, 얘가 풀려 있어야 3, 4월 내신이든 앞으로 수업이든 그리고 올해 수능까지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시험 범위는 일단 EBS였어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을 문제은행으로 낸다 그랬었죠. 그리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확인해보잖아. 교육청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이미 풀어봤다고 전제하고 내세요. 자, 그러다 보니 가능세계는 정확하게 EBS에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 그래서 이 가능세계는 정보를 충분히 주진 않았거든. 왜냐면 EBS를 알고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모순관계라는 개념과 반대관계라는 개념이 있었고, 모순관계는 이항관계고요. 반대관계는 삼항관계였어요. 자, 배중률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배중률 개념은 모순관계만 적용할 수 있었어. 삼항관계는 적용을 못했어요. 자, 이거를 EBS 지문에서 주제로 아주 빡세게 다뤄놨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범위 EBS를 제대로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가능세계 알고 풀었겠지라고 전제해서 냈으나 가르치는 사람부터 배우는 학생들까지도 다 사이좋게 두들겨 맞았어. 이때는 공평했죠. 그리고 공평하게 만점자는 148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들을 못 차리시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슬슬 제 수업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 제가 그냥 유튜브에 다 올려버리잖아. 당장 고1 때 내신 모의고사 시험 범위로 나와. 3월, 6월, 9월이 저만큼 깔끔하고 자부할게. 저만큼 깔끔하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특히나 이걸 정확히 알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고1, 2 해설하는 사람은 아마 꽤 없을 거라고 저 자부한다고.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자, 문제는 이제 그 친구들이 슬슬 고3 돼서 제 수업을 듣고 계시더라고. 아마 3년 내지 5년 안에 또 한 번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 우리가 지금 이 가능세계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많이 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배경식이 무조건 필수로 필요하다는 선생님들, 특히 MZ세대들에서, MZ 선생님들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 얘들아. 자, 문제는 그럼 그 배경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EBS랑 평가원이랑 교육청을 엮어보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시면 딱 엮어놨어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세정가 곡선은 왜 필요한 거냐면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이해 때문이야.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경제는 처리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은 뭐냐면 환율의 제이커브 곡선인데, 얘는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각국이 경쟁적으로 환율을 고환율 정책을 쓰려고 하냐. 고환율 정책을 써야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이야. 그 내용을 이미 다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엮여서 이제 출제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동시에 21학년도 EBS의 화폐수랑설이라는 게 나와. 얘는 뭐냐면 화폐의 역사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시작과 정부 개입, 즉 정부의 재정정책의 시작을 알려주고 각각이 왜 쓰게 됐는지까지도 알려주는 지문이야. 자, 이렇게 배경 세팅되고 나니 EBS 22학년도 브레튼 루즈 지문에 처음 나왔을 때 일단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이유는 기존에 기출된 한 12개 정도의 지문을 전제하고 출제를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한 배경 지시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출제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이 지나니까 최상위권 특히 의치대 바라보는 친구들한테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와요. 왜? 얘네들도 이제 수업을 들었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지문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하나하나를 나름 출제자 입장에서 분석하는 능력이 되고 보니 뭔가 어떤 지점이 보였던 거야. 그래서 9월 이후에 그렇게 수준이 올라간 친구들은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 되고 그 친구들과 저는 올해 수능을 극복하는 일종의 동료가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감독이고 너희는 선수인 거지. 근데 감독도 보면 알겠지만 성장하시잖아. 우리 클버지 보시면 이번에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극장골 많이 우리한테 선사해 주셨고 너무나 즐겁게 요즘 축구 보고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선수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출제돼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들이나 큰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저는 매 순간 지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심지어 유튜브 쇼츠를 볼 때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업과 관련시켜 볼지를 맨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지문들이 다 엮여 있다는 게 계속 보여서요. 저는 이 구성을요 100번도 넘게 10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항상 고려해가지고 정리해놓은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 흐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올해 또 6월에 올해 또 EBS에 어떤 지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려가겠지만 지금까지의 그림은 이렇게 고정적이야.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왜 배경 지식을 무용론으로 했었느냐?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야. 그럼 MZ세대들은요 뭔가 좀 사고가 자유로웠고 MZ세대 강사들 입장에서 뭔가 나름대로 보이기 시작하셨을 거야. 그래서 배경지식 측면에서 분명히 얘는 유용하고 분명히 얘를 알고 모르고가 경제지문 푸는데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암기하고 지식적으로 쌓는 데는 다들 나름 능통해.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에서도 이 경제 패트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감을 잡는 느낌인 게 기술적이고 도구적이고 사고하는 방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알았더니 도움되더라를 확 느끼셔. 그래서 제 수업에서 호불호 없이 받아들이시고 도움받는 건 경제 파트예요. 그런데 경제 파트가 지나고 나면 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이유 왜 그러냐면 구조 처리 때문인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거야. 정보라는 거 그 정보 그 자체로 정보가 되질 않아요. 자, 예를 좀 보자. A가 B를 때렸다. 와 B가 A를 때렸다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A와 B, 때리다라는 단어, 의미가 바뀐 게 아니야. 뭐가 바뀐 거야? 뭐가 주어 자리에 가고 뭐가 목적어 자리에 갔는지가 의미 관계를 바꿔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관계, 여기서는 주어, 목적어 관계예요. 주어, 목적어 관계가 바뀜으로써 가해자, 피해자가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요, 그 정보를 담는 틀까지도 보셔야 되는 거고 틀이란 말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정보의 논리관계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의 논리관계를 따져볼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보들 간의 논리관계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여러분은 가와 나 지문을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하고 가셨어야 돼.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 지문이에요. 역사 지문.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가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고 그 기점은 당연히 1차 세계대전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기축통화는 뭐였냐는 거야. 당연히 금이셨어요. 자, 그런데 금을 그대로 교환 수단으로 쓰진 않았고 국제거래에서 각국의 화폐를 금에 연동시켜서 썼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에 연동해서 금을 근본으로 해서 금을 증거금으로 해서 각국의 통화, 각국의 화폐를 유통시켰기 때문에 금이 근본이다. 근본 위제를 썼던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도 근본 위제는 이어지다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류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미국 강대국한테 아예 가장 큰 권한을 준 거야. 왜냐면 여러분, 제일 센 깡패가 한 명 있으면요. 다 패고 다녀. 그러면 남들은 조용히 그 말 다 듣고 다니겠지. 그런데 힘들이 비슷비슷해봐. 서로 내가 1등 되겠다고 뒤지게 싸우면서 전쟁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버리는 거냐? 금본위제는 그대로 가져가긴 하는데 중간에 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금환본위제로 와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금본위제에서는 금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달러로 바뀌고 마르크 디엠으로 바뀌고 엔화로 바뀌는 이런 구조였다면 금환본위제에서는 중간에 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 지문 내용 설명해 주는 거야, 얘들아. 금이 있으면 이건 전부 다 미국한테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이 중간에 달러로 독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그리고 달러에다가 마르크 디엠 엔화 같은 걸 연동시켜가지고 바꿔주는 구조를 가져가. 그래서 환이라는 글자 하나가 달라졌지만 중간에 그 역할은 의미는 뭐냐? 독점적으로 달러를 1온스 35달러로 바꿔주겠다라고 환율을 정해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금본위제에서 금환본위제로 바꾼 거고 가해 브레튼 우즈 체제의 첫 번째 기축통화를 뭐로 할래? 옛날에는 금을 가지고 각국의 화폐를 연동시켰으나 이제는 금을 기준으로 독점적으로 달러만 바꿀 수 있게 해주고 달러가 다른 화폐들의 기축통화로 쓰일 수 있게 하자. 달러를 기준으로 돈을 바꿀 수 있게 하자. 요 제도야,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꼭지야. 이걸 여러분이 놓치셨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 되게 힘드셨을 거거든요. 자, 볼게. 두 번째 주제는 뭐였을까? 얘들아, 30초 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들어가는 나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워딩을 하나 찾아봐. 문제를 풀다 보면 진짜 꼬여요. 왜 꼬이는지 저도 꼬여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잖아. 주제 구조를 밀도 있게 못 잡아서 그래. 자, 여러분 봐봐. 내가 아까 메타데이터로 잡아들였죠? 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 1, 2차 세계대전 사이, 가 1차 세계대전 이전. 그럼 얘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 순서대로 재구성을 하자면 여기 보이다시피 다, 나, 가, 순인 거예요. 다, 나, 가, 순이고, 다시 돌아와서 다나가 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금환분이제다라고 기축통화 제도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힌트가 바로 나와 있지. 두 번째 주제가 그게 바로 오니까 환율제도에 대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두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가셨어야 돼? 환율제도가 들어가 있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무슨 환율이었냐? 고정환율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정환율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이시지만 고정환율을 쓰게 되면요. 고정환율이라는 건 돈을 바꾸는 거잖아. 돈을 바꾸는데 다른 국가와의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외적인 환율이 고정됐으니까 안정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대외 균형을 위해서 대내가 종속이 돼버려요. 그 고정환율을 쓰려다 보니까 그대로 대내의 통화정책을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통화정책이 종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터졌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요. 우리 고정환율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놔두겠어요? 고정환율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뭐로 가겠어요? 변동환율로 가셔야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변동환율로 가본 거야. 변동환율로 가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여기도 잠깐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가지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이쪽으로 빼서 써드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게. 경상수지라는 개념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부 같은 거야. 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야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각국은요, 당연히 수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거라고. 자, 그럼 어떤 때 수출이 더 많이 일어나냐? 환율과 관련을 갖는데요. 자, 환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환 비율이야. 교환 비율.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환 비율이냐? 첫 번째, 달러요. 1달러에 대해서 워낙 기축통화에 대해서 워낙 교환 비율은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는요. 1대 1,000에서 교환비가 1대 2,000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 이해되시죠? 그럼 1대 1,000에서 2,000으로 환율이 올랐잖아. 1달러를 2,000원으로 바꿔줬다가 1달러를 2,000원으로 바꿔줬으니까 이게 바로 환율이 상승했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환율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퀴즈. 원화의 가치가 올랐다 떨어졌다. 환율 상승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요. 왜?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도 1달러를 샀잖아. 이제는 1,000원 가지고 0.5달러밖에 못 사는 거야. 이해되셨어? 다시. 옛날에는 2,000원이면 2달러를 샀다니까? 이제는 2,000원이면 봐야 1달러짜리밖에 못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환율은 상승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럼 환율이 상승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여러분 벙찌시면 안 돼. 자, 저 따라오세요. 벙찌시는 친구들은 여기를 보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드린 거야. 왜냐면 이건 쉽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내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야. 얘를 보고 오시면 이해 다 되죠. 이 지문에서 이미 건드리고 온 거야, 저기는. 이해 안 되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 자, 이해 안 되시면 오늘은 그냥 주의식 교육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까지 다 설명하자면 오늘 안에 안 끝나. 자, 다시 돌아올게. 자,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갤럭시를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 갤럭시 100만 원에 만들어서 미국에서 1,000달러에 팔았던 거야. 자,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100만 원에 만들어서 팔 수 있겠지. 그러면 미국 내 표시 가격이 얼마로 떨어지겠어? 500달러로 떨어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셨어? 그러면 봐. 어떤 일이 벌어지니? 환율이 상승했더니 외국에 판매되는 외국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500달러에 팔아도 우리는 똑같이 번다니까? 이해되셨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수요가 늘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늘어? 외국 수요가 늘어요. 외국 수요가 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버는 돈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물건을 더 많이 사주는 거야. 이해되셨어? 당연히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고 우리가 버는 돈은 똑같다. 당연히 뭐가 늘겠습니까? 수출이 개선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당연히 각국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겠어요? 고환율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고환율 정책을 쓰는 순간 수출이 개선이 되니까. 자, 그럼 반대로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여러분이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요. 자, 1달러 1,000원 하던 시절에서 1달러 2,000원 하던 시절로 갔어. 그러면요. 얘네는 1,000달러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던 아이폰을 이제 1,000달러에 만들어서 200만 원에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편돌이야.
그리고 뭐 알바를 해서 한 달에 150만 원 번다고 치자. 옛날 아이폰 한 대 그냥 바로 사요. 이제는 못 산다니까. 됐어?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니? 환율이 올라갔더니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는 거야.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선에 따라서 수요가 떨어지겠죠. 수요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수입을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는 줄었죠. 플러스는 늘었죠. 당연히 경상수지는요. 수출에서도 늘고 수입에서도 늘어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려고 했겠어? 고환율 정책을 쓰려고 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환율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변동환율 썼더니 이놈들이 이제는 또 뭐 하고 있더라? 고환율 조작을 하는 거야. 고환율 조작을 하면 당연히 대외적인 불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외적인 불안이 생겨나고 이게 또 2차 세계대전으로 간 거야. 그거 어떡해? 바보도 아니고 놔둘 수가 없죠. 다시 또 그럼 변동환율 고쳐야죠. 뭐로? 고정환율로. 그래서 결국 브레튼 우드 체제 와서 다시 고정환율로 간 거야. 아,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아니 변동환율이 문제였다며. 그럼 고정환율로 바꿔? 아니 근데 얘는 고정환율이 문제라서 바꿨잖아. 또 바꾸면 또 같은 문제가 또 생길 건데 바보니?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고정환율의 한계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대? 일부 변동을 시켜줬대요. 일부 변동.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래서 제가 두 짐을 엮어서 보라고 한 거야. 이게 EBS 브레튼 우드 지문에서는 일부 변동이라는 말만 나와 있지 얼마나 일부 변동인지는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좀 부지런히 푼 학생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22 수능으로 나왔잖아. 22 수능에 이게 얼마의 변동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오는 이유는 그래야지 완결된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혹시 그 수치 찾아보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라고 이게 나오죠. 보여? 그러면 거의 미미한 거지 사실은. 보시면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EBS 바탕으로 수능 지문까지 엮어야 돼. 왜? 이미 역사적으로 흘러간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은 안 나와. 하지만 이 지문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식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야. 그리고 구조적인 것도 쌓으셔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는지 체감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자극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빵 하고 반응이 됩니다. 역치가 넘어가면서요. 결국 우리 인간도 기계고, 결국 우리 인간도 신경세포, 뉴런 세포들이 반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고의 회로가 뚫리냐 안 뚫리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되고 안 되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일부 변동인데 일부 변동은 몇 %였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니까 당연히 그러면 대세적으로 뭐겠어? 고정환율인 거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나지문은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들이야. 기축통화제도는 뭐였어? 근본이지에서 근환본이죠. 환율은 어떻게?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다시 고정환율이 가장 근본이지만, 그래서 생기는 대내적인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변동을 주겠다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여러분 이걸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집중합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축통화제도와 환율제도에 대한 얘기다. 자,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지문에서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상당히 헷갈리는 그 결과에 30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바로 요거였다는 거야. 주제는 뭐야? 근본이제, 근환본이제야. 주제는 뭐야? 환율이야. 이해되셨어? 자, 그럼 주제대 현관편 쳐볼 거야. 환율, 변화, 안정적 환율 운용, 환율 변화, 고정환율, 환율 변동. 자, 봐. 여러분, 무슨 환율 제도였다고? 고정환율이셨다고요. 고정환율이시기 때문에 환율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정답은 4번, 2번으로 좁혀진 상태에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제 좁히고 가라는 이 얘기가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요 1번부터 계속 발목 잡히면서 답이 보이질 않는다니까. 그런데 정답이 실제로 2번, 4번 중에 설계가 된 이유는 뭐겠어? 주제가 고정환율이니까요. 주제가 근본이제, 근환본이제니까요. 이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벌써 정답 설계를 해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평가원의 정답 설계대로 따라가시면 그만인 거야. 왜 그걸 자꾸 모르면서 우기냐고요. 왜 그걸 자꾸 모르면서 아집을 부리냐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출제되던 걸 그냥 아무도 몰랐고, 이제는 이런 공략법들을 알게 된 MZ 강사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 최첨단에서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거인의 어깨 위에 그냥 올라서기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큰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또는 4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춰보시면 좁혀서 답 찾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요것 때문에 제가, 요 지점 때문에 제가 이 큰 그림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녹색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문에서 털어오는 정보는요, 얘랑 얘로 끝나는 거야. 지금 얘는 1800단어가 넘는 지문이야. 거의 2000단어에 육박하는 역대급으로 정보량이 많은 지문임에 불구하고 기존 기출 배경 지식이 잘
일목요연하게 기출의 큰 그림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셨다면 요 느낌으로 딱 정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1단락부터 보실 건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못한다니까. 자,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다고 낸 거야. 그래서 오늘 미안해. 첫 수업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어. 굉장히 그냥 힘드실 건데 그냥 버티세요. 왜? 여러분이 수학으로 치자면 수학에서 만점 받을 수 있는 그 허들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어도 마찬가지야. 즉 여러분이 만점자, 수능 수석이 되기 위한 끝을 보는 거야. 오늘은. 자,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는 고용 성장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 아니라 경상수재 같은 대외 거시 경제 변수도 되게 중요한 변수이다. 봐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야? 변수야. 자, 그럼 봐. 그 변수를 두 가지로 나눴지. 뭐와 뭐? 대내와 대외로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 잠깐 따라올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메타데이터로 대내, 대외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 두 번째,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라고 나중에 나오고 뭐가 균형이야? 완전 고용일 때야. 뭐가 균형이야? 경상수지가 0일 때가 균형인 거야. 그래서 따라볼게요. 자, 녹색으로 이때 녹색으로 채운 이유는 배경식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경상수지는 뭡니까? 그렇죠. 수출액 마이너스 수입액이야. 됐죠? 당연히 수출액이 더 많으면 플러스가 나니까 흑자. 수입액이 더 많으면 적자 확인이 되셨죠. 자, 이게 뭐라고? 대외 변수야. 다시 대내 변수는 뭔데?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시는 거래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되는 것이래요. 대외 균형은요, 경상수지가 0이 되는 것. 즉 경상수지 균형이 되는 것. 그럼 봐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냐면요. 다시 저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대외, 대내로 나눠서 균형을 이루래. 어떻게? 대내는 완전 고용으로, 대외는 경상수지 제로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봐봐. 지금 벌써 한 달락이요. 정보량이 최소 100단어가 넘어.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단어로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잘 들어. 요약 이상의 것을 하시는 거야. 논리 기호까지 보시는 거야.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대내, 대외로 분류. 첫 번째 꼭지는 균형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요. 되셨죠? 여기까지 계속 갑니다. 얘가 저렇게 재처리 되셔야 되는 거야. 현우리 쌤이 10년 전에, 요즘은 난 앉아서 잘 몰라. 근데 10년 전에 남들 30분 동안 푸는 문제를 10분, 5분 만에 풀었던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랑 흡사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남들은 못 가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가 대내의 균형을 당연히 동시에 달성해야 되겠지. 봐.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이 분이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다. 그러면 대내, 대외, 균형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다시 더 따라오시면 그래서 대내와 대내외 균형을 만드는 게 목표다.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당연히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2단락으로 넘어간 이 포인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대내, 대외,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요. 요런 느낌으로 흐름을 잡으셔야지 내용 처리가 돼. 어차피 시간 안에 다 처리 못합니다. 읽더라도 머리가 다 튕겨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이때 제가 세모 치는 건 전부 다 논리 기호야. 주목하라는 거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녹색으로 치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가 앞으로 잡고 계시면 됩니다. 경제 지문을 다루면서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지출을 늘린다요. 통화량을 늘린다요. 긴축을 한다는 건요, 줄인다요. 자, 통화 정책은 잘 들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정부 소유고 정부가 운영의 주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개체처럼 구조가 존재하거든. 미국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집행하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이야. 두 개가 구분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나중에 이것도 정리가 이미 되셨거나 되셔야 되는 거고 안 되신 학생은 제가 보충 영상으로 드릴 거니까 보시면 돼. 자, 쭉 따라옵시다. 자, 그럼 봐봐. 정부 지출을 늘렸으니 당연히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고 순수출이 감소가 되는데 왠지를 모르겠죠. 이건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냈기 때문인 거거든. 잠깐 저를 따라오실게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거는 여기 이 2일 EBS 화폐 역사지원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인데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할게요. 자, 1907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와. 이때는 금융위기 대공황이었어요. 금융위기 대공황이 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자치정부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제도를 써먹으면서 성장한 국가야. 실제로 미국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 유럽의 유력한 금융자본인 JP모건이 들어와서 그때 금융위기를 해결을 해줘. 그때 금리가 100%로 치솟아요. 그래서 JP모건이 와서 야, 지금 돈이 말라 생긴 문제니까 앞으로 금리는 10%로 고정이고 내가 돈 대줄 건데 너희 내 말 안 듣고 찌꺼려다 걸리면은 다 죽는 거야 라고 해서 해결을 해줘. 그래서 이때 이 금융위기를 지금의 통화정책과 비슷한 걸 써가지고 JP모건을 비롯한 사금융들이 해결을 했고 이걸 밀어붙여서 결국엔 이게 지금의 미국의 중앙은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FRB라는 Federal Reserve Bank라는 연준도 그렇고 Fed라는 이 연방준비은행을 지배하는 협의체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은 사금융이야. 자, 다시 돌아와서 이때 생겨난 게 뭐냐면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1929년에 또 대공황이 오죠. 근데 이 대공황은 좀 성격이 달랐어. 어떤 대공황이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이후잖아. 그럼 1차 세계대전 미국은요, 독일 쪽에도 영국, 프랑스 쪽에도 둘 다 팔아먹던 중립국이었어. 그럼 그 시절의 미국은 어마어마한 호황이에요. 모든 공장에서 뒤지게 찍어내. 완전 팩토리야. 그래서 다 찍어내서 다 팔았던 거야.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당연히 과잉 생산을 하고 있겠죠. 수요는 못 따라오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떨어지겠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뭘 줄이겠어? 고용을 줄여요. 얘들아, 아시다시피 생산의 주체는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에요. 소비의 주체는 가게예요. 정부는 중간에 심판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시절까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최소의 국가다, 야경 국가다 냅두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고용이 줄었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수요가 더 주는 거지. 그러면 과잉 생산이 더 되는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대공황이 빵 하고 터진 거거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야, 생산을 통제를 하자. 이게 바로 누구였다고? 공산주의였다니까. 계획경제로 가자고 바로 공산주의야. 반면에 야, 수요 쪽에서 부족해 생긴 거니까 수요 쪽을 늘려주자로 간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수정자본주의야. 그럼 봐. 그 전까지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적인 진행을 하잖아. 댐을 건설한다든지 인프라 건설한다든지 도로 건설한다든지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정부의 재정정책이야.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축이 만들어진 거야.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는 통화정책과 정부가 주체가 되는 재정정책 두 가지 축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지문은 그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냈다고. 안 그러면 이렇게 못 내요. 이러면 애들이 그냥 다 토해내, 지문을, 정보를. 그러니까 오늘 그냥 배우시고 가시는 거야, 지식적으로. 힘드셔서 일단은 들으세요. 언젠가는 이게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수능 전에 무조건 옵니다. 자, 그럼 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가 됐죠. 그럼 봐. 아까도 얘기했지. 고용 창출이 된다니까. 땡 건설에 사람들 고용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 건설에 당연히 건축회사에 돈 줘서 건축회사는 고용을 할 거 아니야. 즉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구매력이 커지겠지. 구매력이 커지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니까. 그리고 사람들 구매력 커지니까 거래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거래 규모가 커졌다. 화폐 수요도 증가하겠지.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돈을 쓰고 싶은 수요가 증가했네. 얘들아 봐. 돈의 가치를 매기는 게 금리라고, 이자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돈을 빌린 대가로 주는 거니까.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이자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자율도 높아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우리 이미 18학년도 6월 수능에서 배웠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니?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외국계 자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이해됐어? 외국계 자본이 유입되면 어떻게 돼? 환율이 떨어진다니까. 왜? 자, 봐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요, 원화 수요가 느는 거야. 맞죠? 수요가 늘었어? 수요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환율은 가치의 반대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아까 이미 공식을 정리했잖아. 환율 상승,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야. 환율 하락, 원화 가치 높아지는 거라니까. 이해되셨어? 당연히 원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해. 잠깐만. 환율 하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죠? 경상수지가 악화되잖아. 이해되셨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자,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경상수지 악화가 돼버린다니까. 이해됐니? 자, 그럼 봐라. 맨 처음에 뭐 했어? 경기 불황을 해결하고자 재정정책을 썼더니 그 재정정책이 다시 또 뭘 만들어버렸어? 경상수지를 악화시켜버렸잖아. 됐니? 결국에는 동시실현이 불가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따라서 동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대내 균형, 교집합, 대외 균형을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 이게 바로 회법 S다라고 보겠죠. 예시가 뭐야? 환율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자, 불황의 문제가 왔어. P1. 경상수지 적자라는 P2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S1과 환율 인상정책 S2 둘 다 쓰셔가지고 해결하셨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느낌이 잡히실 겁니다. 자, 화면 필기 30초 잡아드리고 이쪽으로 올 거예요.
좀 이따가 작년, 재작년에 한 3월 또는 11월 수능에서 4등급, 5등급 나왔던 여러분 선배들이 3개월 정도 만에 바로 1등급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고정 1등급으로 수능까지 갔고, 단 한 번도 2등급도 근처도 와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그렇게 3개월 만에 확 바뀌었던 학습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럼 봐라, 우리.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돼. 어떤 문제 상황이 터졌냐? 경기 침체가 왔다고요. 그럼 침체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확장 정책을 썼어. 돈을 쓰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 자, 그러면 그 인과 구조는 별도로 좀 이따 빼서 정리를 하겠지만, 자, 재정 정책을 썼더니 당연히 경기는 좋아졌지만 어떤 문제가 또 생겨버리는 거야? 환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썼더니 경기는 올라가는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환율이 하락하는 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당연히 환율 하락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환율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고. 당연히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어? 고환율 정책 써주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3단락에서 요약 정리해놨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교집합, 뭘 써야 된다? 대외 정책으로서 고환율 정책 써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교집합으로 써주셔야 해결이 되실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필기 정리하시면 되실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녹색 배경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졌고 피곤해졌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녹색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냥 오늘 하시면 되는 거야.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패스트트랙 보충 영상으로 학습하시면 다 메꿔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잡아두시면 애초에 이 그림 잡는 것 자체가 거의 진짜 힘들어. 왜냐면 제가 경제 패스트트랙을 1권으로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수백 번을 고민했고 이 흐름을 수백 번을 다시 짜서 만들어진 흐름이에요. 그리고 올해 EBS나 3월, 6월, 9월에 따라서 또 흐름을 바꾸긴 하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아. 왜냐면 얘는 어느 정도 고정된 그림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필기 정리하셨으면 됐고, 자, 그래서 1, 2, 3단락 정리가 끝났습니다. 2단락까지 이렇게 정리가 끝났는데, 자, 3단락 봅시다, 이제. 3단락이 하나 더 있네요. 자, 봅시다.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은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다르대. 무슨 얘기야? 자, 봐. 재정정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수요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반면에 환율정책은 뭐였어요? 수요의 구성이 바뀐대. 무슨 얘기냐? 자,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비싼 거를 줄일 수밖에 없죠. 반면에 국내 생산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수입품이 국내품으로 대체가 되는 구성이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셨어?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게 2단락까지 나왔던 내용이구나. 자, 마지막 3단락 주제 이렇게 정리되겠죠? 총수요의 영향이 다른데 대내 정부 확장 정책은 총수요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고, 여기는 구성이 예를 들었더니 고환율 정책을 쓰게 됨으로써 수입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출품을 늘리는, 하지만 전체 합은 일정한, 즉 수요의 총량은 일정하지만 구성이 바뀌는 거구나. 얘는 수요의 총량 자체가 커지는 거구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셨던 그런 지문인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힘들었고, 당연히 죄송해요. 몇몇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허들일 수 있어. 좀만 잘 버텨보세요. 지금 눈에 밟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 좀만 잘 버텨보시고, 자, 이 학생들 시간이 맞으면 제가 오늘 오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한테 공지를 했었는데 이제 설 연휴 끝나면 시간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럼 클리닉 시간에 이런 것도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서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계약 전에 좀 잡고 가셔야 돼. 계약하시면 정말 전 학년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뭔가 승부를 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제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어서 쭉 가볼게요. 힘드시더라도 한번 버텨봅시다. 자, 나로 가겠습니다. 1단락. 선생님, 얘들 간식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왔어요? 예. 자, 잠깐, 이거 한 집만 털고 좀 쉴게요, 여러분.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트누 체제는 금환본위제, 자, T1, 주제1이라고 쓸게요. 두 번째 뭐라고? 고정환율제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얘기해줘. 1온스당 35달러 바꿔주고 달러를 각국의 통화에다가 교환해주는 요런 구조였다. 그럼 이걸 왜 썼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무슨 환율 제도였겠어? 경쟁력 평가절하니까 변동환율 제도였겠죠. 그럼 변동환율 제도니까 얘가 뭐 하겠어? 당연히 있네, 변동환율이라고. 변동환율 제도니까 뭐 하겠어? 평가절하를 했다. 환율을 높여. 그래야 뭐 하는 거야? 경상수지가 늘잖아.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늘리려고 환율을 조작을 하니까 당연히 불안정이라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동환율의 불안정 문제를 고정환율로 고정을 시켜야죠. 또 일시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일부 환율 변동은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 일부 환율 변동이 없으면요. 환율이라는 대외 변수 때문에 대내 변수가 완전히 종속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 단락에 나올 겁니다. 자, 이 단락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근본이었던 금분위제에서는 고정환율을 일단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대? 대외 안정이 일단이었대. 그래서 경상수지 불균형은 어떻게 돼? 국내 가격 변동을 해결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첫 번째, 국제통화질서의 안정, 즉 대외 균형을 위해서, 대외 안정을 위해서 완전히 고정환율로 갔고, 고정환율로 가다 보니까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 즉 대내 정책에 종속됐다는 거죠. 대내 정책은 종속됐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우 적자를 봤으니까 당연히 적자만큼의 통화 또는 금이 유출됐고, 그러면 당연히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거 아닙니까? 상품 노동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면서 수출 증가하고 수입 감소하니 원래 적자가 다시 해소가 되는, 이 문제가 알아서 혼자 해결이 되는 그런 자동적인 구조, 그런 유기체가 원래 것을 향상성으로 복구하는 그런 구조로 가셨을 거고, 반면에 경상수지 흑자국의 경우 통화량이 늘어나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이 났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 가격이 떨어지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됐어? 수출이 늘고 수입이 늘면서 다시 적자로 가거나 할 수 있었겠죠. 결국에는 적자 국가는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흑자 국가도 다시 원래대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요약정리라는 거. 애들 여기가 너무 복잡했지? 그러면 이처럼 같은 요약정리하는 논리 기호 이후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상수지라는 대외 변수에 따라서 국내 통화량 조절과 같은 대내 변수가 완전히 종속이 돼버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속된다는 단어가 여기, 자율성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자율성 존재한다 여기, 계속 지금 이 단락에서 3번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해 주실 필요가 있었겠죠?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정환율 제도에서 대외 변수 때문에 대외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내 통화 정책이 종속되는구나. 여기까지 되셨죠? 그걸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인과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재구성 재처리하도 안 넣었다고. 가치 높은 정보부터 일단 잡고 가시자고요. 왜 대열을 잡아야지 자꾸 잔챙이 잡느라 대열을 놓치냐고. 자, 그래서 3단락 이에 비해 브레튼 체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 안정성은 뭐야? 고정환율이야. 하지만 자율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변동을 인정해 준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잠깐 흐름을 끊을 건데 영상 끊지 말고요. 자, 제가 캡처해서도 올려드릴 거고 다시 한번 30초씩 잡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한 호흡이 한번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구조들 하나 그리실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3단락이요. 브레튼 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극히 비자유주의적인 국제금융 질서인데, 자, 이것도 이제 사후적으로 보이긴 한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 이게 보이셨어야 돼. 우리가 이 지문을 보는 이유는 이런 구성이 다시 반복될 거기 때문이야. 우리가 기초문제 왜 풉니까? 그 자체로 시험 범위고 그 자체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잖아. 이게 다시 반복될 거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니까? 이건 뒤지기 어려운 게 맞아. 이거는 향후 5년 동안 이 정도 레벨은 나올 수가 없어요, 수능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해. 하지만 과해도 우리가 그 과한 걸로 연습을 하면서 피지컬을 길러보는 게 왜 무의미하냐고요. 그러면 더 쉬운 것도 쉽게 되겠지. 그래서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라는 단어야. 자유. 자유라는 단어인데 비자유는 통제야. 통제야. 자유야.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는 자유고 뭐는 비자유야. 보이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요, 자유와 비자유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자본은요, 자유롭게 두지 않는 거야. 자본은요, 자유롭게 주지 않는 거야. 반대로 자유무역 질서야. 답 나왔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금융은 통제하는 거고요, 무역은 자유를 주는 거야. 이게 이 3단락의 주제였다는 게 보이셔야 답이 쉽게 보이게끔 설계했다는 거고, 이 지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각을 놓으시면 안 되거든.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우리가 특히 과학기술점을 풀면서 감각을 익히셨을 텐데,
과학기술 지문은 정보가 불충분하죠. LFI 키트 원리를 어떻게 그 한 지문에 다 박아놓겠어. 하지만 문제가 풀렸던 걸 보면 부호화 지문 역시 마찬가지야. 하지만 문제가 풀리셨던 걸 확인해 보시면 핵심 정보 잡으셨을 때 답이 술술 보이는 게 보이셨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끌려다니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뭐는 자유고 뭐는 부자유인지가 보이셨어야 되고 그게 뭐였다? 국제금융은 부자유, 통제다. 반면에 국제무역은 자유다. 요 비교 대조점을 보셨으면 되게 쉽게 풀리셨을 거라고. 그래서 3단락 문제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국제금융 질서는 통제하자. 자본의 유출입, 즉 국제금융 질서는 통제하자. 그럼 뭐를 자유롭게 해주자? 자유무역은 자유롭게 해주자. 되셨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볼 건데 브렌튼 주의 또 다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융은 통제, 무역은 자유야. 국제금융 질서 통제하자. 국가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왜? 무역의 자유를 위해서. 다시 볼게요. 첫째라는 논리기구 나왔으니까 잡아봅시다.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거시경제 정책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럴까? 봐. 내가 갑자기 원화를 대량 매각을 해봐. 그럼 당연히 환율이 어떻게 돼? 원화를 매각했으니까 공급이 많아져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폭등하는 18학년도 수능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이해되셨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자본의 이동이 환율에 영향을 주고 또는 환율에 왜곡을 주고 환율에 왜곡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왜곡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야, 더 이상 원화 팔지 마. 앞으로 원화는 한 달 동안 또는 며칠 동안은 안 바꿔줄 거야 같은 자본 통제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하에서는 국제통화질서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는데 왜? 아까도 얘기했죠? 대규모 자본이 빈번하게 이동하다 보니 환율체제 변동을 가져오면 아까는 뭐하고 그랬어? 고정환율 한다고 그랬었잖아. 고정환율 통해서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구하려고 했더니 고정환율 제도가 괴리가 나고 깨질 수밖에 없는 환율체제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컨대 지금까지 내용을 못 잡으셨어도 여기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고정환율제, 교집합, 독자적 통화정책, 교집합,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공집합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해결 방법은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겠대. 얘만 막고 이 두 개의 교집합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봐. 고정환율제는 뭡니까? 대내 균형이죠. 대외 균형이죠. 다시 고정환율제도는 대외 균형이죠.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뭡니까? 대내 균형이시죠. 이해되셨어? 그래서 1달락, 즉 가세트의 주제였던 대내 균형과 대내 균형을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이냐? 고정환율제도 대외 균형, 독자적 통화정책 대내 균형 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있어버리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는 여집합으로 놔두겠다. 되셨습니까? 둘의 교집합으로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셨다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정리 끝나셨죠? 자, 그러면 문제 이제 하나씩 보실게요. 26번.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유지된다. 자, 저 따라오시면요. 국민소득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맞추겠다. 대내 균형이라고. 대외 균형은 경상수지 제로라고. 그래서 1번 선지.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소득 뭐라고요? 대내 균형입니다. 두 번째, 경상수지 균형이 달성되면 대외 균형이죠. 그냥 1번 너무나 맞는 괜찮은 선지죠? 가의 주제기도 하고 핵심 원리기도 하고. 2번 선지.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긴축을 쓰면 아까 인과의 반대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얘들아 봐봐. 지출 감소, 긴축 재정을 썼어. 아까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 확장을 썼더니 어떻게 됐니? 금리, 이자율이 올라버렸잖아. 여기는 이자율이 내리겠죠. 이해되셨어? 당연히 그럼 정답 2번인 거고 불안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긴축했을 때 확장했을 때 금리 어떻게 바뀌시는지만 발제도 확인하시면 돼. 확인해 보실까요? 역시 확인되셨죠? 확장 재정 정책을 썼더니 어떻게 됐어? 국내 금리가 올랐잖아. 그러면 긴축을 쓰면 당연히 이자율은 하락하시겠다는 게 보이셨을 거고 정답 2번 설계 끝났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부 내용 일치가 편하다고 해서 편한 방법으로 가시면 성장이 없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남학생들은 해수도에서 온도 키우고 해야 돼. 아니 그렇잖아 얘들아. 내가 이제 한 30km 나가던 시절에 해외여행을 가면 그냥 인종차별 당하고 되게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몸뚱이로 나가면 그냥 없어. 아무도 그냥 안 건드려. 뭐하러 건드려. 그런 느낌이야. 자, 다시 돌아올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얘기야. 자꾸요 세부적인 정보들 막 어그로 끌려다니는 그런 편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헬스장에서 내가 운동을 편하게 한다. 근육이 늘질 않아. 헬스장에서 내가 운동을 불편할 때까지 한다. 정확하게는 내 한계에
내 근육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서 한두 개 더 했을 때 그게 운동이 되는 거고 그게 근성장을 가져오는 거라고. 공부도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 불편한 지점이 성장하는 지점이야. 그래서 그 불편한 지점에서 성장하시는 요 자극을 계속 받으시면서 그 자극에서 변화하는 그 감각을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지낸 순간만큼 성적은 바뀌어 있고 변화해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갑시다. 26번 풀었고요. 자, 27번 보도록 할게. 자, 봐. 너무나 예뻐. 문제가. 왜? 봐. 당연히 가를 가지고요. 주제 구조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나를 가지고 주제 구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럼 봐. 나를 가지고 주제와 논리 구조를 묻는데 대내외 균형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단락의 원리를 가지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단락의 핵심 원리는 뭐야? 긴축 재정을 썼더니 이자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잘못 얘기했구나 보이셨을 거고, 뭐야 이거? 확장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인과를 잡으셨으면 보이셨을 거라고. 자, 넘어가서 27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는 다와 같이 환율이 일정에 고정되지만,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주제가 뭐였다고요? 그래요. 환율과 기축통화제도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기축통화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그냥 문제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 그럼 당연히 환율이 고정환율이냐 변동환율이냐는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와 다 중간에 낚여있고 얘네는 고정, 변동, 고정으로 다시 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이야. 야, 근데 바보도 아니고 저 따라오세요. 야, 고정환율에서 1차 세계대전 터져서 변동으로 갔더니 또 2차 세계대전 터져서 다시 고정환율로 오면 또 터질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대? 일부 변동을 주겠대잖아. 그러면 가, 다의 공통점은 고정환율이지만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 대내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변동은 인정을 해줬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저 따라오시면 27번에 1번 선지, 특정한 경우 조정될 수도 있었다. 그렇죠? 고정 플러스 가에서는 일부 변동. 당연히 1번 괜찮은 선지셨겠죠. 자, 2번 선지 볼게요. 나에서는 다와 달리 봐. 뭐 할 수 있었어? 그래, 변동 환율이니까 환율 조작할 수 있었겠죠. 변동 환율 제도였으니까 뭐 할 수 있었다? 환율을 조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됐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통화 질서는 불안정해졌겠죠. 자, 필기하셨으면 잠깐 더 따라오시면 보이시죠? 여기는 변동환율이라니까. 그러면 고환율로 조작하면 경상수지 개선되니까 누구라도 고환율로 조작하려고 하셨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자, 핵심 정보 얼마 되지도 않아. 이거 많아야 10개야. 많아야 15개야. 가나 세트 다 해봐야 30개도 안 되는 데서 정보 다 나오기 때문에 요 연습하셔야 돼. 자, 3번 보시겠습니다. 다에서는 가와 달리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 가치에 연동돼 있었다. 이게 조금 애매한 지점이야. 왜 조금 애매한 지점이냐면, 저 따라오세요. 자, 나와 다에서의 근본이제는요, 금에 그대로 고정돼 있었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금을 독점적으로 바꿔주는 지위를 달러한테만 부여한 거야. 근데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봐, 마르크 디엠으로 달러를 바꿔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으로도 바꿀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금의 가치에 연동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이해됐어? 중간에 달러를 끼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가와 다의 차이점은 중간에 달러가 꼈냐 안 꼈냐는 거지, 금의 가치에 연동이 돼 있었다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엄밀하게 바꾸자면요, 달리는 틀렸고 다만 차이점은 뭐야? 그래, 달러가 중간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 가였다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이 지점을 엄밀하게 못 잡으셨으면 일단 넘어가 보실게요. 4번 선지. 자, 그럼 봐. 경상수지 불균형이라는 대외 변수가 대내에 완전히 종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 관계는 언제 있었다? 고정환율 제도 있었잖아. 이해됐어? 그럼 다가 고정환율이었잖아. 그럼 나와 다른 거 맞잖아. 4번도 맞잖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자, 빨간색으로 발췌독 한번 해볼게요. 자, 다니까 2달락으로 오셔야 되겠지. 2달락에서 어떻게 됐어? 그래, 여기 나오죠. 경상수지 불균형이 국내 가격 변동을 해결이 됐다니까. 결과적으로 자율성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적자가 났어? 그만큼 두들겨 맞고 알아서 국내가 버텨서 해결했어. 흑자가 났어? 다 국내 영향으로 해결이 됐어. 경상수지에 따라서 대내가 종속됐어. 경상수지에 따라서 자율성 없이 종속됐어.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뭐라고? 경상수지 불균형, 흑자든 적자든지 간에 국내에서 인플레가 일어나서 디플레가 일어나서 해결이 됐잖아. 이해되셨어? 당연히 핵심 정보 인과 4번 선지도 괜찮다는 거 확인.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봐라. 가는 무슨 환율 정책이야? 고정 환율이야. 나는 변동이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일부 변동을 시켜줬다니까. 왜 그랬다고? 자, 봐. 나의 변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 환율 제도로 온 거야. 그럼 나는 왜 그렇게 변동 환율 제도를 선택했어? 그 전에 그냥 생 고정이었잖아. 그럼 생 고정 문제 때문에 변동으로 갔으면 그걸 다시 고정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 고정이었으니까 어떻게? 일부 변동으로
여기서 생겼던 문제도 대응을 하면서 여기서 생겼던 문제도 대응을 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즉 일시적인 변동 환율은 인정한다가 요거잖아.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일시적인 해결, 일시적인 환율 변동 인정하겠다잖아.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해결을 하겠다. 됐어? 보이셨습니까? 따라서 5번 선지까지 확인이 되셨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답은 3번 선지잖아. 왜? 그래. 다만 달러가 중간에 금태환 제도에 의해서 중간에 껴있을 뿐인 거지. 금환 본위제에 의해서 달러가 중간에 껴있을 뿐이지 같이 연동 안 돼 있던 건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셨다고요. 필기 정리해 주시고. 자, 계속 갑시다. 28번. 가와나를 참고할 때 기업과 니은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요. 자, 기업 같이 보실게. 자, 둘 중 하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 정확하게 이거예요. 대내 정책을 썼더니 환율이 꼬라박으면서 대외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둘 다 같이 가져가자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통제 아니었어. 자, 봐봐. 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이 변동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단락을 보시면 외국 자본 이동 때문에 경상수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냥 경상수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야.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기억은 국가 간 자본 이동 통제 상황이 아니에요. 자, 2번 선지. 기업과 니은 모두 국내 경제 정책에서 환율이 변화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봐. 그렇죠. 대내 정책을 씀에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줬잖아. 이게 일단 기억의 상황이야. 자, 니은의 상황도 그러한지 좀 더 확인을 해봅시다. 자, 니은의 상황으로 와볼게. 니은의 상황. 자, 봐. 이건 어떻게 됐어? 거꾸로죠. 대외 정책, 즉 고정 환율이 대내 통화 정책에 종속적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럼 봐. 국내 정책에서 환율 변화가 아니라 대외 정책이 대내를 종속시켰잖아.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니은은 뭐였다고? 대외가 대내에 영향을 줬고 기억은 대내가 대외에 영향을 줬잖아. 자,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어. 대내냐 대외냐 둘의 인과관계가 어떠냐만 잡아주셨으면 나오잖아. 되셨죠? 3번 선지. 기억은 재정정책, 즉 대내 정책만 썼을 경우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상충된다. 맞죠? 그게 문제였잖아. 니은은 고정환율제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없었다? 잠깐만. 고정환율제에서 알아서 국내가 종속돼가지고 해결했잖아. 맞죠? 뒤쪽이 틀렸고. 4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업은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 맞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순수출 감소. 여기까지는 맞아. 경상수지 적자가 통화량을 줄여. 통화량을 줄이니까 당연히 상품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상승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남는 건 5번밖에 없다니까. 되셨죠? 자, 한마디로 정리해볼게. 대내 정책 수단이 어떻게 됐어? 대내 목표를 살리려는 동안 고환율이 되면서 대외 목표 안 좋아졌단 말이야. 즉 확장 재정 정책이 대내는 해결을 했으나 여기서는 안 좋은 문제를 가져왔으니 여기는 해결이 돼도 여기는 문제가 됐으니 당연히 상이한 결과다. 니은 대내 경제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이 대외 상황이 종속되기 때문이다. 야, 어쩌면 이렇게 가장 거시적인 주제로 세팅을 잘 해놨겠냐고. 맞잖아요, 여러분. 자,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 대내 정책을 썼더니 대외가 종속돼 버렸잖아. 아, 죄송해요. 대내 정책을 썼더니 대외 환율에 상이한 영향을 줬잖아. 다시 침체를 해결하고자 확장 정책을 썼더니 침체 해소가 됐지만 대외적인 문제가 생겼잖아. 정책 수단으로 침체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잖아. 자, 두 번째. 대외적인 안정, 고전 확률을 위해서 통화정책 쓸 수가 없는 대내 종속이 일어났잖아. 대외 경제 상황, 고정 환율 때문에 대내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는 종속적 상황이 벌어졌잖아.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 정답 5번이셨다고. 되셨습니까? 좀만 힘내자, 얘들아. 한 문제, 두 문제 나왔어. 그리고 좀 쉬운 걸로 갈게요. 자, 2시간 했습니다, 우리.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이기도 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올해 EBS에서 요 정도 지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 안 건드리셔도 1등급 100분이 100 찍는 데 크게 지장은 없다야.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레벨을 길러내실 수만 있으면 그냥 전국 수석급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힘드셔도. 자, 29번. 연계된 자유주의. 자, 얘기했다. 여기서 자유는 뭘 주겠다? 무역에 대한 자유는 주겠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통제하겠다? 금융, 국제금융은 부자유를 주겠다. 얘들아, 그걸로 보시면 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쉽게 찾아볼게. 4번이죠. 왜?
상품과가 아니야. 상품은 뭡니까? 무역이죠. 무역은 자유를 줘야 된다니까. 정답은 4. 됐어? 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무역은 자유, 국제금융은 부자유. 무역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본 유출이라는 무역과 금융을 쌍으로 묶어서 낚았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무역은 자유라니까. 금융은 부자유고. 그런데 무역까지 부자유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정답은 4번 끝이야. 어떤 느낌인지 보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에 좁히면 좁힐수록 편해진다. 이 느낌을 보셔야 되는 거지. 세부 내용으로 가면 갈수록 몇 개 문제는 쉽게 풀고 몇 개 선지는 쉽게 풀리는데 그냥 어디선가 전사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전원이 1등급, 전원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추시는 잠재력이 있어. 20년 동안 미국 살다 온 거 아니잖아. 20년 동안 여기 살았잖아. 한국 사람이잖아. 20년 동안 뭐 산속 들어서 산 거 아니잖아. 그래도 뭔가 공부는 하셨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었잖아. 흥민이 형이 해줄 거 믿었잖아. 강인이가 해줄 거 믿었잖아. 희찬이가 해줄 거 믿었잖아. 클린스만은 안 믿었지만 모르겠어. 갑자기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모든 온 국민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안 하고 그거 하라고 한 거 다 했어. 그랬더니 극장골까지 나왔잖아.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냥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믿어주시라고요. 그냥 우리는 이강인하고 손흥민하고 황희찬 믿으면 돼. 김민재 믿으면 돼. 수능국어는 베이노 믿으시면 돼. 믿으세요 그냥. 계속 가. 30번. 1번 봅시다.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해 환율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자, 봐봐. 이것도 말이 낚이면 꼬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니까. 일단 환율 변화는 없어. 고정환율이니까. 아, 선생님, 변화 있던데요. 일부 변동. 몇 프로? 1%. 그럼 사실상 변동 없다고 보셔야지. 되셨어? 자, 그럼 2번, 4번으로 좁히고 본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모두 포기가 아니잖아. 세계 집합의 교집합이 없을 뿐이야. 다시 본다. 세계 집합의 교집합이 없을 뿐이라고. 고정환율, 독자통화정책, 자본이동. 자, 봐. 지금 안 되는 건 뭐냐면 고정환율. 자, 고정환율은 대외적인 안정이야. 그 다음에 대내적인 안정은 뭡니까? 통화정책이죠? 왜 이렇게 안 써져? 좀만 말을 들어볼까? 대내 통화정책. 그 다음 마지막 뭐야? 국제금융의 자유. 이건 어떤 상황이다? 교집합이 없다. 이건 세계 다 교집합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시겠다? 국제금융의 자유는 배제하시겠다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 그 해법은 뭐야? 고정환율, 교집합, 대내 통화정책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국제금융의 자유를 배제하는 걸로 가시는 거잖아. 뭘 포기한 거야? 모두 포기가 아니야. 하나 포기지. 되셨어? 뭘 포기했어? 하나 포기라고. 정답 4번 끝이네 그러면. 됐습니까? 됐어? 끝. 이해 안 되시면 발자국 해봐. 끝. 지금까지 수능 시험 범위는 EBS와 평가원 기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신 거야. 수능 기준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의 약 120 내지 140%의 강도로 트레이닝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거 이상의 것은 여러분 수능 치는 시대까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99%의 확률로. 통계적 추정해볼게. 99% 확률로 제가 추정해볼게. 그래서 잘 견디셨고 대견하게 잘 해오셨고 경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큰 그림을 보시면 되고 이 큰 그림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경제 패스트트랙의 목차. C컬을 제외한 앞쪽 프롤로그, 프리퀄, FAQ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C컬은 뭐냐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엮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학습하시면 거의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C컬 지문들도 되게 좋은 지문들 제가 잘 뽑아놨기 때문에 과제 열심히 해오시고 질문 들어오시면 그거 위주로 감각 유지를 하는데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경제 패스트트랙은 오늘 이 수업으로 끝낼 건데 이제 22 브레트누즈 수능 지문 있죠? 요거 포함해서 모든 지문들은 우리의 감각 유지 용도로 쓰이면 돼. 지식적으로 정리하실 건 다 끝났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자, 경제 패스트트랙은 일단 1차적으로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종강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